진로 선택을 할 때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따로 있어요. 나는 어떤 직업이 맞을까? 또 어떤 회사에 가야 할까? 근데 이 질문이 당연히 필요한 건 맞는데 사실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인가? 이게 먼저입니다. 오늘은 총 6가지 유형을 나눠서 이 유형에 따라서 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살펴볼게요. 자, 먼저 진로 얘기를 하기 전에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요즘 뭐만 하면 말하는 게 번아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번아웃을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반만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알아요. 똑같이 야근을 하고 똑같이 힘든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어떤 사람은 지치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에너지가 나요.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일의 양이 아니에요. 내 욕구와 맞는 방향으로 일하고 있느냐,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다 직장 상사나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정신분석 학자는 평생의 연구를 통해서 이걸 밝혔어요. 인간의 에너지는 결핍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은 유아기 때 형성이 되고 그 결핍으로 만들어진 일관된 행동 패턴이 성인이 돼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내가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채우고 싶었던 것, 또 갈망했던 것, 그게 욕구가 되고 그 욕구가 내가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 욕구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버텨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유 모를 공허함이 생기고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번아웃입니다. 일을 많이 해서 온 게 아니라 내 욕구를 억누르고 거스르는 방향으로 일하다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번아웃이 온다고 하는 분들도 틀린 말이 아닌 게 그분들의 욕구가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간 때문에만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압도적으로 많긴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진로를 선택할 때 직업 이름보다 내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중심으로 나는 보편적으로 어떤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인간에게는 6가지의 보편적인 욕구가 있어요. 누구나 이 6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어떤 욕구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의 차이가 내가 어디서 에너지를 얻는지를 결정하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성취의 욕구예요. 뭔가를 이뤄야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죠. 오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에너지가 나오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날은 공허한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는 실행의 욕구예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죠. 아이디어를 막 구상하는 것보다 그걸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향력의 욕구예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들이죠. 내 말이 누군가를 움직였을 때, 내가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관계의 욕구예요. 사람들과 깊은 연결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죠. 함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고 또 신뢰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이해의 욕구예요. 깊이 생각하고 또 꿰뚫어 보는 것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들이죠. 왜 그런지를 알아야 직성이 풀리고 표면보다 본질을 보는 데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의미의 욕구입니다.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이게 명확해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죠. 돈이 되더라도 의미가 없으면 지속이 안 되고 의미가 있으면 힘들어도 버텨요. 자, 이렇게 6가지 중에 어떤 게 나한테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지 딱 이거다 싶은 게 있나요? 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나 해당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심지어 다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6가지 중에 유독 충족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나에게 있어서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욕구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치는 거거든요. 자, 이걸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자, 성취 욕구와 실행 욕구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특히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들한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결과가 바로 보여야 에너지가 난다는 거죠. 자, 이분들은 누가 뭐래도 내가 오늘 뭘 해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 또 성과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상하게 의욕이 안 생겨요. 자, 예를 들면 이래요.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이 대형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프로젝트 하나가 막 6개월짜리예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힘이 안 납니다. 왜인지 모르게 지쳐가는 거죠. 이게 게을러서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도 아니에요. 반면에 이 사람이 단기적인 성과가 명확히 보이는 곳으로 옮기게 되면 그 순간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막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한테 어울리는 환경은 목표가 명확하고 달성 여부가 바로 확인이 되고 또 성과가 수치로 보이는 것이에요. 주로 어떤 일일까요? 영업이나 퍼포먼스 마케팅, 단기 프로젝트 중심의 업무가 잘 맞겠죠. 자, 그럼 실행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아이디어 회의가 길어지면 답답해합니다. 빨리 해보자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한테 아이디어와 기획 중심의 환경은 잘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실행 욕구가 강한 사람이
전략기획팀에 배치됐어요. 하루 종일 문서 작업하고 회의하고 보고서 쓰는 곳이에요. 분명히 중요한 일인데 이상하게 에너지가 안 납니다. 자, 이 사람한테는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일, 실제로 손발을 움직이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 곳이어야지 에너지가 나와요. 이게 실무 운영이나 실행 중심의 프로젝트, 또 현장 중심의 업무가 잘 맞는 거거든요. 이 성취 욕구와 실행 욕구는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씩 달라요. 성취 욕구는 결과가 보여야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실행 욕구는 직접 움직이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은 혼자서 성과를 내도 괜찮아요. 근데 실행 욕구가 강한 사람은 아이디어만 있고 실행이 없는 환경에서는 금방 지치죠. 이 차이를 모르면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걸 놓치게 되죠. 다음은 영향력의 욕구. 제가 하나씩 다 살펴볼게요. 이 영향력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한테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일은 이상하게 힘이 안 나는 거죠. 누군가와 함께 일하면서 내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느껴져야지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내 말이 누군가를 움직였을 때, 또 내가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 이럴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이 영향력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았어요. 혼자 모니터 앞에서 막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환경이에요. 분석 자체는 너무 잘합니다. 자, 이런 걸 잘하고 못하고는 배운 시간과 노력에 따라 갈리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지치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그 분석 결과를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그게 실제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어야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영향력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한테 맞는 환경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일하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보이는 곳이에요. 뭐 리더십의 역할을 맡거나 교육, 코칭, 영업,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업무, 이런 것들이 잘 맞겠죠. 자, 다음 관계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참고로 인간이라면 이 관계 욕구는 기본적으로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남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은 성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함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팀 분위기가 막 좋으면 힘든 일도 버티는데 팀 분위기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오래 못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이분들은 아마도 당연히 누구나 다 사람 중심 문화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이게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한테 지나치게 사람 중심인 환경은 오히려 답답할 수 있거든요. 이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거보다 관계를 먼저 챙기는데 에너지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사람한테는 비효율로 느껴지거든요. 반대로 관계 욕구가 강한 사람한테는 이런 성과 중심적인 경쟁 환경은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버티기가 힘들 겁니다. 이 관계 욕구가 강한 사람이 성과 중심의 어떤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어요. 연봉도 좋고 업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팀원들이 다 각자 자기 성과만 챙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공허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죠. 어떠한 연결감이 없으니까 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관계 욕구가 강한 사람한테 맞는 환경은 팀워크가 중요하고 또 서로 신뢰하고 지지하는 조직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HR이나 교육, 사회복지 쪽, 팀 기반의 프로젝트가 잘 맞겠죠. 자, 다음 이해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이분들은 왜 그런지를 알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표면만 보는 게 좀 답답하고 본질을 꿰뚫어 봐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죠. 자, 이 사람들한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만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이 힘들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이해 욕구가 강한 사람이 단순 반복 업무만 하는 곳에 배치가 됐어요.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처음엔 열심히 적응하려고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유 모를 무기력감이 생깁니다. 매뉴얼대로 또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내 생각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 또 분석하고 기획하는 여지가 있는 환경이어야지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 욕구가 강한 사람한테 맞는 환경은 복잡한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존중받는 곳이에요. 이런 곳은 연구나 전략 기획 또는 컨설팅, 컨텐츠 기획, 또 데이터 분석, 이런 업무가 잘 맞겠죠. 자, 마지막 의미 욕구도 살펴보죠. 자, 이분들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납득이 돼야 움직입니다. 자, 이게 이해 욕구랑 비슷하지만 하나 다른 부분은 뭐냐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만의 기준에서 납득이 돼야 움직이는 겁니다. 돈이 되더라도 의미가 없으면 지속이 안 되고 이 의미가 있으면 힘들어도 버텨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맞는 곳에서 일을 해야지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의미 욕구가 강한 사람이 연봉 높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랑 좀 안 맞아요. 처음엔 연봉 때문에 버틸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은 의미 욕구가 강한 분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연봉은 조금 낮더라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곳으로 옮겨야지 에너지가 날 겁니다. 힘들어도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죠. 물론 같은 연봉에 내 기준에 딱 맞는 곳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 욕구가 강한 사람한테 맞는 환경은 단순히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가 보이는 곳이에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라거나 교육이나 의료나 환경 쪽
또는 본인이 깊게 믿고 있는 비슷한 미션을 가진 회사가 잘 맞을 거예요. 자, 방금 말한 이 6가지 욕구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사실 각자의 개인으로 따지면 이런 보편적인 욕구 안에는 더 기질적이고 더 핵심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에 말했었죠. 알프레드 아들러가 연구한 내용에는 유아기 때 생긴 결핍이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건 어떤 상황에서 반복적인 행동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만의 핵심적인 욕구를 찾으려면 딱 이 2가지 정도만 해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던 게 뭔지. 아주 어릴 때도 좋고 뭐 학교 다닐 때도 좋아요. 참고로 이건 소비가 아니라 생산적인 활동 안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소비는 우리가 없는 결핍도 부추겨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하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뭐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건 다 소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거 말고 어떤 생산적인 활동 안에서 찾아보세요. 뭐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일을 할 때 유독 언제 빠져드는지, 뭐 미팅을 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회의를 준비할 때 또는 회의를 발표를 할 때 아니면 뭐 직장 동료랑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때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유독 못 참는 게 뭔지. 이것도 영상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유독 불편하고 힘들었는지를 보면 내 욕구가 반대편에서 보여요. 남이 해놓은 걸 보면 왠지 마음에 안 들어서 꼭 내가 손을 대야 해요. 이건 퀄리티를 최상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구겠죠. 나는 직장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 자체가 불편해요. 이건 감정의 낭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욕구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내 핵심 욕구가 무엇인지를 역으로 찾아보는 거죠. 자, 이런 걸 찾은 다음에 이걸로 어떻게 진로 선택을 해야 하냐. 직업 이름보다 환경을 먼저 보는 거예요. 직업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학업을 열심히 했냐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뭐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의사나 변호사, 뭐 대기업 다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내 학업과 성적, 스펙에 맞게 회사를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10대 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거고 20대 때도 마땅히 쌓아야 할 스펙에 시간을 쏟아야죠. 다만 그걸 놓쳐버렸다면 그걸 따라잡으려고 이상한 부업 강의 들으면서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내가 전문성을 쌓을 분야 이거 하나를 빨리 정해서 거기서 내 커리어를 쌓을 생각을 해야겠죠. 뭐 디자이너 몇 년 차, 마케터 몇 년 차, 변호사 몇 년 차 이런 커리어가 아니라 진짜 커리어는 내 욕구의 방향, 자기 사용 방법을 알고 있어야 이게 진짜로 커리어와 연결이 되고 똑같은 일을 해도 나의 사용 방법에 맞게 역량을 쌓아갈 수 있어요. 아들러가 말한 것도 이겁니다. 인간은 자기 욕구의 방향으로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한다고요. 그래서 진로를 선택할 때는 직업의 이름을 먼저 고르는 것보다 내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을 먼저 정의하고 그 환경을 제공하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이 순서가 시간을 확실히 아껴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했던 내용을 종합해서 지금 당장 해보면 좋을 3가지. 자, 첫 번째는 내가 언제 가장 에너지가 났는지 적어보는 거. 2번째는 내가 유독 못 찾겠는 거 적어보는 거. 3번째는 직업 이름이 아니라 내 욕구에 거스르지 않는 환경을 먼저 생각해보는 거. 인간은 자기의 결핍을 극복하려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 방향이 바로 그 사람의 강점이 되고 나만의 업이 되죠. 자, 오늘 말씀드린 걸 꼭 적용을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혼자서 찾기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그걸 대신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